오늘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종목은 HLB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일단 하한가가 풀리고 많이 상승을 했어요, 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움직임을 좀 예상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대응을 할 때 판단이 되는 근거, 그러니까 이제 긍정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고, 리스크 포인트라고 이제 불리는 걸 제가 한 4개 정도 찾아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긍정 포인트 첫 번째는 CRL 5회에 대한 해소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경미한 이슈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 꼬임 같은 것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CRL은 사실 신약 승인 과정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지지난주 2주 동안 이 HLB 이슈가 터진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 좀 훑어보면은 구독자가 많은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들도 전문가들도 다 이 팩트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잘못된 정보나 의견 같은 걸 내보내는 경우가 진짜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뭐 임상은 뭐 사기다, 임상 실패다, FDA 승인도 이거 불가능하다, HLB는 다 뭐 수포로 돌아간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부분이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22년에 HLB는 계획한 대로 임상을 잘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목표였던 1차 지표, 2차 지표들을 모두 P값 0.05 이하로 유의미하게 달성했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임상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임상은 끝났어요, 성공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이 성공한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이 신약을 저희가 판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FDA에 허가를 지금 부탁하는 과정이고, 이 허가 과정에서 지금 이 CRL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CRL 받은 기업의 또 통계적으로 보면은 92% 정도는 결국 FDA가 고치라는 거 고치고 다시 하라는 거 다시 하고 하면서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바로 승인받는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면은 이미 뭐 글로벌 빅3이 돼 있겠죠. 근데 K바이오가 이렇게 다 이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고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HLB가 제일 그 과정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먼저 겪는 거죠, 다른 바이오 회사들보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오해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 CR을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주장은 크게 두 부분 때문이다라고 밝혀줬어요. 실러티 부분이랑 비모 인스펙션 부분. 그래서 왜 CRL을 받았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보면 실리티는 공장 제조 시설의 이런 조명, 공조 시설, 배관 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FDA가 이렇게 고쳐라고 하면 고치면 돼요. 시설은 고치면 되는 아주 경미한 보안 사항이라고 하고,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FDA가 이제 이 임상을 실행한 임상 사이트나 이 스폰서 기업들을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뭐 여행 제한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다 방문을 못 했대요. 근데 이 방문을 못 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나는 건 아니래요. 어쨌든 방문을 못 한 건 FDA 사정이고, 방문을 다 하지 못해도 승인해 준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리틱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주장만 보면은 이거 정말 너무 간단한 보안 사항이잖아요. 이거 고치면은 한 단계 더 신약 승인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래서 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이슈인 것 같다,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긍정 포인트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예요. 이게 좀 보면은 간암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항암제 회사들 중에서 이 전체 생존 기간을 가장 높게 결과값을 낸 게 HLB예요. 근데 요거는 뭐 회사가 내피셜로 어디 뭐 기자한테 돈 주고 기사 써서 발표한 게 아니라 아스코라는 글로벌 가장 큰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를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팩트야, 팩트. 그래서 HLB의 약이 이 전체 생존 기간 결과값에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 가장 높은 생존 기간을 결과를 냈다. 그래서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항암제 임상의 주요 지표인데, 간단히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OS랑 PFS예요. 전체 생존 기간이랑 무진행 생존 기간. 그 다음으로 이제 객관적 반응률, 질병 조절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걸 봐도 잘 머리에 남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감만 잡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거는 뭔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해서 사망하는 순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수치고,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이 치료가 뭔가 유의미하다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PFS는 조금 다른데 병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환자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생존한 기간.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항암제가 PFS가 만약에 12개월이다. 그러면은 이 A라는 환자가 이 항암제를 투여받고 병이 아무 진행 없이 지낸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12개월이라는 거예요. 약간 개념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ORR, 객관적 반응률은 이 항암제를 뭐 투약을 해가지고 치료에 반응해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유의미하게 감소된 그런 경우를 확률로 이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이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종양이 유의미적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진 환자들이 33.1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HLB 임상은 1차 지표가 OS랑 PFS였고 2차 지표가 ORR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생존 기간은 제일 높았다. 처음에 임상 끝나고 발표했을 때 22.1개월인데 최종적으로 임상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환자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망한 환자들 다 발생하고 나중에 보니까 23.8개월로 수치가 제일 높았어요. 이게 참 비율로 따지면 차이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2022년에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약 대비해서도 보면 거의 50%가 증가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HLB 약이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랑은 대화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팩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라는 거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저희 댓글에도 그런 있지 않았나요? 뭐 많죠. 많은데 일단 팩트는 보고 넘어가야 돼요. HLB의 임상은 결과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간암 1차 치료제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사용되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제 HLB가 있어요. 보면은 맨 처음 치료제가 이 넥사바라는 치료제예요. 2007년에 승인된 치료제고 그 후로 나온 약들은 이 넥사바 대비 얼마나 좋은지를 넥사바랑 비교를 한 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환자분한테는 넥사바 약을 먹이고 한 환자들한테는 자기네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생존기간 값을 보면은 로슈 약이 19.2개월, 아스트라제네카 약이 16.4개월, 에자이 약이 13.6개월, 바이엘 약이 10.7개월인데 HLB는 23.8개월, 제일 높아요. 이 OS 값은 제일 좋고 주주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OS 값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전체 생존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약인데 이게 승인이 안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논리죠. 그다음에 PFS 무진행 생존기간 보면은 HLB는 5.6개월, 로슈는 좀 더 좋아요. 6.8개월. 그다음에 뭐 HLB보다 좋은 것만 또 볼게요. 에자이는 7.4개월. 그러니까 PFS는 HLB가 제일 좋지는 않죠. 그다음에 ORR 객관적 반응률 HLB 25.4개월, 로슈보다 낮아요. 로슈 27.3개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HLB의 데이터가 나쁘지 않아요. 임상 데이터는 우수한 게 팩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회사의 적극적인 소통이 있죠. 이거는 HLB 주주들한테는 되게 다행인 점인데 지금 오너가 뭔가 이렇게 시장이랑 소통하는데 되게 능하잖아요.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회사 공식 블로그에서도 바로바로 이슈를 설명을 해주고 유튜브도 본인이 직접 찍어가지고 소통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뭐 이런 다양한 채널도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발생하면 시장과 빨리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오너가 주식이나 주가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이 과거부터 HLB를 보면서 좀 양날의 칼날이라고 생각해온 부분인데 어쨌든 주가를 오너가 방치하진 않겠구나. 뭔가 시장과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겠구나 라는 믿음은 생겨요. 믿음은 생기는데 항상 HLB 그룹주는 언제 어떻게 주식 장사로 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왔었거든요. HLB 그룹주를 보면 이 뭔가 거대한 HLB 왕국은 하나하나 회사들의 펀더멘탈을 키워가면서 성과를 내고 뭔가 사업부를 성장시켜서 분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군 그룹이 아니라 항상 뭐 어떤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고 그 띄웠을 때 전원사채를 찍거나 유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뭐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파이낸싱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열사를 늘리면서 여기까지 일군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주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정말 지금 이 정도 시청이 받는 게 적당한가라고 느껴지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런 사업적인 성과를 내는 회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오너가 주식에 싱에 관심이 있고 능하면 뭔가 이게 양날의 칼날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여기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요거 승인 불발 났을 때 전 계열사가 다
그렇죠. 두들겨 맞았던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펀더멘탈이 없다는 거죠.